부처님께서 그 잡아한경이라는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 우리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득 있는 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지혜롭다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을 느낀다. 자,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도 좋고 나쁨을 느끼고 지혜로운 사람도 좋고 나쁨과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과 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리석다는 사람과 지혜롭다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세종께서 직접 대답을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 좋다거나 나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매달려서 끌려간다. 좋은 것에 끌려가던 나쁜 것을 피하던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끌려가고 애착 갖고 원망도 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도 하잖아요. 마치 두 개의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떤 좋다는 느낌, 몸으로 마음으로 왔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애착을 가지니까.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몸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고와 낙을 느껴요. 그렇죠? 뜨거운 게 확 닿았어. 뜨거운 것을 탁 닿는 순간 뜨거워 이러잖아요. 그렇죠? 괴롭죠? 순간적으로 뛰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을 때 시원한 게 오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이 내 몸에 와서 접촉해 닿는 순간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 그렇지만 그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거나 애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정 안 겪고 사는 사이 없고, 그렇죠? 직장을 나가도 감정을 겪게 되고 상하관계에도 감정을 겪게 되고 서로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그걸 통해 배우는 게 없어요. 감정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없으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동서 어느 곳을 가나 같은 감정을 계속 같은 패턴을 겪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냥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없는 공부를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느낌,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관계로 또 매달려 애착하지 않는 관계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슬픔은 슬픔이구나. 괴로움은 괴로움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알 뿐 그것으로 인해 달라붙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두 개의 아주 독한 화살이 날아왔어. 독한 화살이 날아왔는데 적어도 부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적어도 누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화살이 뭘까? 세상과 세계예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관계가 다 첫 번째 화살이에요. 이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첫 번째의 화살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 첫 번째 화살과 대면하면서 날아올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이 내 선택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라. 맞지 않아야 한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싸우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레파토리가 같은 말로 다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순간 내가 반응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마비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암만 설명해도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금방 기분이 나빠지니까 심장이 둥둥 두근두근 뛰죠. 기분 나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기분이 나쁠 때게 싸늘해지거나 이게 두 번째 화살 맞았을 때 오는 증상이죠. 그렇죠? 번번이 내가 상처 입었던 그런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정적 반응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을 나름대로 쓰실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각자가 몇 가지 방법들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살았어. 벌써 죽었지. 제가 얼마 전에 감정의 발견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간추려서 전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의 발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감정적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도록 하라. 내가 감정이 탁 일어날 때 알도록 하라는 거야. 감정에 확 빠져. 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바로 감정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감정으로 몰입해서 바로 직진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즉시 알아차려. 아, 손님이 오셨네. 분노라는 손님이 오셨구나. 불쾌라는 손님이 오셨구나. 손님 맞이 대잔치가 첫 번째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손님 맞이 대잔치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요. 분노가 확 일어나면은 분노라는 손님 오셨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차 한 잔 주고. 예. 예. 그래서 대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감정의 상태에 내가 진입하고 있네. 감정의 상태로 지금 하이웨이를 타고 들어갈라 그러네 하는 거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걸 훈련해야 돼요. 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여기서 부화통이 터질라 그럴 때,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숨이 가쁠 정도로 숨이 걸걸걸걸 넘어갈라 할 때 이해하기. 상대가 왜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이해하기. 한 발 물러서야죠. 저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활용하냐면요. 이분이 말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 방식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막 이렇게 저한테 뭐 안 좋게 막 말을 한다. 그럴 때 제가 그거를 막 나서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는 바로 내가 만든 진언이 있어요. 그 만트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언제 만났다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의 가족 제외하고는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만나서 잠시 잠깐에 주고받은 하나의 말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논할 수 없잖아요. 감정은 잠시 왔다 간다 그랬죠. 15초 만에 반짜작 왔다 간다 그랬죠. 번개 치듯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의 기억으로 끌고 와서 재해석을 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써서 기억에 저장해놓고 내 스토리텔링을 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 써먹잖아요. 그래서 왜 대화가 그래서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내가 말하는 내용과 저 사람 남편이 말하는 말이 전혀 서로 맞지 않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입혀진 것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만트라가 나는 저 사람에게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어놓은 공덕이 없어요.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툭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싫고 나쁨이 있고 괴로움과 낙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집착하거나 애착하여 고뇌에 빠져서 중내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대. 이 공부하려고 불교 만났고 여러분이 불자로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세요. 스스로 속으로.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된다는 게 망상이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우주는 세상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지 뜻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움직여집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요구해도요. 선하게 해봐라 뭐 어쩌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지어놓은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공덕을 지어야 돼요. 자기에게. 그 공덕 짓는 게 뭐예요? 자기 꼴을 잘 봐주는 거예요. 자기 꼴을 잘 봐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그런 게 보일 때 그 아이가 있는 방을 향해서 나는 내 자식에게 생애를 통해 아무 공덕을 지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와서 내가 자식 낳아주고 교육시키고 키웠다는 정도만 가지고 내가 자식에게 부모네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자꾸 받겠다는 생각으로만 그 위치에 한정해 있지 않았나? 내가 위치 좀 바꾸면 되잖아. 내가 내려가도 되잖아요. 아래로. 내가 항상 자식의 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기대하거나 바라야 될 게 없어. 그럼 서운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상대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발 물러서 이해하기가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로 보아라. 이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감정은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뭐예요? 익히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익히고 반복하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익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자, 뭐 부부 사이에 오늘 본의 아니게 뭐 반찬을 갖고 남편이 투정을 했다 합시다. 당신 반찬이 요새 왜 이래? 뭐 짜, 반찬이. 일단 어떻게 돼요? 뭐 반찬 그럼 날라가고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바로 나오죠.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왜 내 밥을 얻어먹고 사니? 여전까지 먹어놓고 여태 먹었는데 그 밥알은 다 어디로 갔니? 이래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감정은 테크닉이라는 거지. 이 감정은 꼭 기억을 되짚어서 기억과 함께 불러오죠.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니네 시대 19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전을 벌리면서 아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 밥상에 다 올라옵니다. 그죠? 밥상에 다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어디까지 뻥튀기야. 네가 얼마를 벌어왔다고 나한테 큰 소리치. 도대체 네 밥벌이가 우리 집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럴 때 있죠. 이게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고 드라마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야. 우리 삶이 더 드라마고 우리 삶이 더 영화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영화는 한 편으로 끝이라도 나잖아요. 우리는 10편, 100편, 20편 평생을 영화 상영을 해요. 영화 상영이 끝날 날이 없어. 예? 죽어서 끝나면 좋죠. 죽어도 안 끝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태어나서도 저기서 가져왔고 죽어서도 안 끝난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무섭잖아. 그렇죠? 여하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이 말은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테크닉이 여러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요리할 때 프로급으로 하듯이 재료 바꾸듯이 도구 바꾸듯이 감정은 감정으로만 받아치지 말고 방법 바꿔라. 이 방법 써보니까 안 돼. 이 방법을 쓰니까 자꾸 부딪히네. 그럼 도구 한번 바꿔볼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그것을 반드시 내게 불리하고 불쾌한 것으로만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테크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다양하게 익히라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파스타 집에 매일 그 집의 음식이 너무 입에 맞아서 매일 그 집만 가. 그 점심때만 되면 의뢰의 그 파스타 집에 가서 파스타를 즐겨 먹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난 이 집이 아니면 못 먹는데 나는 이 집 파스타가 내 입에 맞는데 그러더니 그때부터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문을 닫았지? 자기한테 말할 이유 없잖아. 아니 그럼 그만두면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지 단골한테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은근히 화가 올라오면서 먹을 게 없다는 생각에 짜증도 일어나고 오만 감정이 붙어 들어오죠. 그 가게 앞에 서서 가게 문을 막 발로 차봤다가 왜 문 안 열어? 막 전화해보고 그 방법만 쓰지 말고 파스타 집은 세상에 많다. 그렇죠? 천지에 널렸다. 그거 한 우물만 파고 앉았지 말고 다른 집을 이 기회에 개척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연이 있는가 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내가 모르는 한 발 물러서서 아, 이 집 음식이 나한테 참 맛있었고 좋았는데 아쉽네? 이런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기술이라는 거지. 감정을 받고 이동해 가라는 게. 그 집 앞에 서서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쾅쾅쾅쾅쾅쾅 두드려 보고 막 소리 질러보고 왜 문 닫았어요? 막 이러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지.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은 기술이다. 기술적으로 대처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네 번째.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에 라벨을 붙여서 분류하라. 이름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 각각의 감정마다 덩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요. 이 감정마다. 그래서 분류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수행법 중에 일어나는 순간 이름표를 붙이면서 알아차림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아차림하라. 이름표를 붙여라. 졸음이 오면 졸음. 이름표를 붙여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릴 때 앉아있다 저리면 저림. 이름표를 붙여라. 분류를 하라는 거야. 분류. 이 감정 저 감정을 뒤섞어서 엉겨 붙이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절대로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 엉겨 붙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감정 분류가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감정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뭐냐 하면 왜 뭐 동쪽에 가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던 사람하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정이 안 좋았던 걸 회사에서 안 좋았던 걸 집에까지 가져가죠. 그것도 차를 태워갖고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식탁에 앉히고 또 씻으면서 같이 씻깁니다. 또 샤워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밥도 같이 먹입니다. 또 그렇죠? 먹여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정을 막 엉겨붙으면서 뭐냐면 감정을 얘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서운했던 것, 안 좋았던 것을 여러 감정을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죠. 감정을 감정으로 분류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엉겨붙어서 이것저것 비빔밥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 감정일 뿐. 이름표 붙이고 걔, 얘. 알겠죠? 해보면 재미있고 유쾌하고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감정에 라벨 붙여 분류하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5번째는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워요. 이게 뭐냐? 감정을 조절하라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스탑하라. 악셀러리터 밟고 나가지 말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라. 이 말이에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조절하라 이 말은 스탑하라. 감정은 왜냐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거든요. 섣불에 불 붙듯이 가랑잎에 불 붙듯이 그냥 화르륵 붙어버리잖아요. 그 화르륵 붙어서 화르륵 초간상간을 다 태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은 앞과 뒤가 없고 공간이 없다. 이 말이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감정은 앞과 뒤가 없고 공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감정은 앞이 있어야 앞을 보던, 뒤가 있어야 뒤를 보던, 공간이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앞도 뒤도 없고 공간도 없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지. 감정은 그냥 벽에 가서 부딪히듯이 그냥 들러붙는 거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감정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감정을 공부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공부고, 이게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공부예요. 내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근데 그 꼬다리만 풀고 알면은 그토록 어려운 게 아닌데, 꼬다리 풀어 모르니까 자꾸 번번이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맞고 쓰러져. 전쟁터에서 계속 맞고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건 터진 다음에 수습하고자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힘을 키워가라.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에 사는 수식관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나에서 10까지 숫자 세는 것을 하라. 수식관을 하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수식관. 숨 들여쉬고 숨 내쉬는 수식관을 하다 보면 스탑이 되죠.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습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메타모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모멘트라는 건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한다잖아요.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스탑을 해서 순간에서 이쪽 순간으로 이동시키라는 거지. 예, 스탑. 그래서 뭐냐면 스탑을 시키면서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숨 들여쉬고 숨 내쉬면서 스탑하는 상태에서 바로 자기가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요거는 훈련을 좀 하면 돼. 이건 연습을 좀 필요로 해요. 요거 자체가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그러면서 끝으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이런 순간이 오고 스탑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빨리 자기의 최고 높은 자아에게 물어라. 최고로 높은 나의 자아는 이런 순간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라.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이걸 정말 오래전부터 써왔었는데 이게 또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강연 다니고 뭐 하면서 새벽부터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몸이 고달플 때가 있었어요. 칼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서 있다 보니까 춥기는 춥고 차는 빨리 안 오고 막 이럴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일 새벽이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부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순간 금방 스르륵 눈 녹듯이 녹으면서 바로 그렇게 최고의 자아에게 물으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 여러분이 닮고 싶은 누군가, 붓다이든 누구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위인전의 누구이건,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라고 할 때 그런 인격체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공부는 결국 감정에 대한 공부더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내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등등을 별로 묻고 살지 않았잖아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안이비 설신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육군 육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이비 설신의가 겪는 게 색수상행식, 색성향 미촉법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수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느낌이 바로 감정으로 인해 오잖아요. 이모션, 필링.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만 줄구장창 외울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몸뚱이 안에 어디서 일어난다는 일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일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것이며, 그걸 내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도구를 써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과 내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 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책임지겠죠. 책임지는 삶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공화, 허공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현상을 진짜질 알고 내가 거기 매달리고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바탕 우리의 삶이 훨씬 유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보다 더 재미있게 살아질 수 있겠죠. 네. 교통사고 났을 때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어쨌네, 뭐 올해 내가 삼재가 끼었다던데, 뭐 삼재가 껴서 뭐가 안 풀린다던데, 그래서 내가 부적을 좀 사다가 해보면 나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이거는 내가 내 삶의 운명을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원망하고 탓할 것밖에 없고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조차 내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야. 좋았던 싫었던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다. 왜? 자기가 쓴 시나리오에 자기가 영화 감독이었고 자기가 만든 배우를 선택해서 본인이 무대 위에 올려서 자기가 만든 영화가 상영 중이며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게 다가온 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 드라마는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